2025년 11월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우주에 절대 불가능하다. CNN, BBC, 그리고 일본 언론까지 모두가 우리의 무모한 도전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발사단 8분 후 그들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 파견된 나사 30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 패터슨 박사. 그는 모니터에 뜬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소 효율 99.2%. 우주 최강국 미국, 러시아조차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꿈의 수치였습니다. 패터슨 박사는 본부에 소리쳤습니다. 이 기술,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외계인이라도 고문했습니까? 이 보고 한 통의 나사 본부는 발칵 뒤집혔고 라이벌 일본 JAXA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일론 머스크만이 한국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0년간 철저히 숨겨온 극비 계획, 프로젝트 피닉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기술,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패터슨입니다. 나사에서 30년 넘게 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분석해온 우주 발사 시스템 프로그램의 수석 엔지니어죠. 아폴로 프로젝트의 전설 베르너 폰 브라운의 제자들에게 배웠고 스페이스 셔틀의 마지막 발사를 직접 관제했습니다. 제 이력서에는 성공한 발사만 4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11월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CNN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죠.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한국이 순수 자국 기술로 1.5톤급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도 50년이 걸렸고 유럽 우주국도 30년 이상 투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우주 기술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실패 데이터,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겪은 시행착오,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하죠. 한국은 2021년 1차 발사에서 페어링 분리 실패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때도 산화제 탱크 문제로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하지 못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아직 멀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발사 일주일 전 CNN은 한국 우주 프로젝트 세 번째 도전에서도 불확실성 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BBC는 한국의 야심찬 계획, 그러나 기술적 한계는 명확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죠.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누리호 성공 확률 50% 미만, 전문가들 회의적 전망. 유럽 우주국 ESA의 수석 고문 한스 밀러 박사는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주 기술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아요. 러시아는 60년, 중국은 40년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10년째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전직 연구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일본 내에서 수만 건 리트윗됐죠. 한국이 독자 기술, H-IIA 로켓 기술도 우리한테 배워갔으면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잘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우주까지 가려고 하나.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할 거다. 위성 하나 제대로 못 올리면서 우주 강국. 웃기네. 돈 낭비 그만하고 우리 기술 사면 되잖아.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3천억 원 투입, 성과는 불투명이라는 제목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 논란을 제기했고, 야당 국회의원 중 일부는 차라리 스페이스X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발사 전날 밤, 저는 휴스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50% 확률이지 뭐. 성공하면 내가 저녁 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은밀하게 그것을 숨겨왔는지. 2025년 11월 22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저는 나사 본부의 요청으로 이번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협력 차원의 기술 교류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죠.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을 완성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러시아나 유럽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생각보다 체계적이다였습니다. 관제실은 나사만큼이나 최신 장비로 가득했고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장비는 좋은데 과연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발사 2시간 전,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총책임자 이상훈 박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발사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책임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뭐든 준비를 마쳤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답변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상훈 박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죠. 불안한 미소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사 1시간 전 관제실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은 더 강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나사에서 수십 번의 발사를 지켜봤지만 발사 직전의 관제실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로켓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 덩어리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커피를 홀짝이며 모니터를 확인했고 다른 연구원은 동료와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이상훈 박사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기밀탑 시크릿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슬쩍 시선을 돌렸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은 공개된 누리호 설계도와 명백히 달랐습니다. 페이지 수도 훨씬 많았고 표지에 적힌 코드명도 생소했죠. 프로젝트 피닉스. 무슨 의미일까요? 발사 30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대 위에 누리호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높이 47.2m, 무게 200톤. 겉으로 보기엔 2차 발사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이상훈 박사와 연구원들의 표정, 그 기밀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확신. 한국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T-10, 9, 8.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3, 2, 1. 점화. 2025년 11월 22일 오후 4시 정각. 누리호의 1단 엔진 사기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75톤급 엔진이 내뿜는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고 엄청난 굉음이 관제실까지 전해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저는 30년간 이런 순간을 수십 번 목격했지만 매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수백 톤의 금속 덩어리가 초속 7.8km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광경은 아무리 봐도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발사 후 3초, 누리호는 발사대를 완전히 이륙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0.2초 빨랐죠. 나사 기준으로 보면 오차 범위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 발사 후 10초, 일단 로켓의 추진력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속도계가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이미 초과하고 있었거든요. 관제실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발사 후 58초, 일단 분리. 완벽했습니다. 분리 순간의 충격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고 2단 엔진은 즉시 점화됐습니다. 이 타이밍은 0.1초라도 어긋나면 궤도 진입에 실패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순간인데 한국은 마치 사전에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매끄럽게 통과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우주국 CNES의 피에르 뒤퐁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완벽한데요? 2차 발사 때는 이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았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2차 발사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분명히 미세한 진동과 연소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발사 후 2분 47초, 페어링 분리. 1차 발사 때 실패했던 바로 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페어링 두 조각이 정확히 좌우 대칭으로 분리되며 우주 공간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발사 후 4분 30초, 2단 분리 및 3단 점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3단 로켓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위성이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에 정확히 안착할 수 있거든요. 2차 발사 때는 2단계에서 산화제 공급에 문제가 생겨 목표 궤도보다 낮은 곳에 위성이 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단 엔진의 연소가 시작되자 스크린에 표시된 추진력. 그래프가 이론적 최저값과 거의 일치하는 완벽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정밀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스페이스X 팰컨 9도 저 정도까진 아닌데. 발사 후 8분 13초. 위성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확인.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훈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놀란 표정이 아니었죠.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이뤄냈습니다. 30년 경력의 나사 엔지니어인 제가 봐도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발사부터 위성 분리까지 모든 단계가 오차 0.1% 이내로 진행됐습니다. 이건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첫 독자 발사에서 이루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BBC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패터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뭘 본 건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휴스턴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는 성공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시 발사 다음 날 11월 23일 오전 9시 텍사스 휴스턴 나사 존슨 우주센터. 저는 한국에서 급히 귀국해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나사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었죠. 우주 발사 시스템 프로그램 책임자, 추진체 분석팀장, 궤도역학 전문가, 그리고 국장까지. 회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대체 뭐가 다른 건가?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패터슨, 자네가 현장에 있었으니 설명해보게.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로 저 수준의 발사를 해낸 건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누리호의 발사 데이터는 모든 면에서 이론적 최저값에 근접합니다. 1단 연소 효율 98.7%, 2단 연소 효율 98.9%,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수치를 말하기가 망설여졌거든요. 3단 연소 효율 99.2%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추진체 분석팀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99.2%? 패터슨, 센서 오류 아닌가? 우리 SLS도 95%가 최고치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 원본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요청했고 3번 재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궤도역학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측정 방식이 다른 건 아닐까요? 한국이 자체 기준으로 계산한 거라면. 아닙니다. 국제표준 측정 방식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장이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연료 배합비를 바꿨나? 엔진 설계를 수정했나?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누리호에 공개된 설계도와 실제 발사 데이터의 비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설계도대로라면 이 정도 효율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사용한다고 밝힌 케로신-액 채산소 조합으로는 이론적 한계가 97%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한계를 2%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럼 설계도가 거짓이란 얘기인가? 아니면 설계도에 없는 무언가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추진체 분석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패터슨, 자네 현장에서 뭔가 특이한 점 못 봤나? 엔진 소리라든지 배기가스 색깔이라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발사 순간 일단 엔진의 배기 불꽃이 우리 로켓들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고요. 마치 완전 연소가 이뤄진 것처럼요. 완전 연소. 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완전 연소입니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위성 추적팀을 동원해서 누리호의 잔여단 로켓들을 찾아내게. 낙하 지점을 역추적해서 파편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 그리고 패터슨. 예. 한국 측에 공식 협력 요청을 넣게. 기술 교류 명목으로. 저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만약 거부하면요? 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답이지.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연소 효율 99.2%는 단순히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로켓 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걸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한국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기술을 갖고 있다. 11월 25일, 발사 3일 후, 나사 위성 추적팀이 첫 번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누리호 2단 로켓 낙하 지점 확인. 태평양 상공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분리 과정 촬영 완료. 저는 즉시 분석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초고 해상도 위성 카메라가 포착한 누리호의 2단 분리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0.1초 단위로 슬로우 모션 처리된 영상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드라이브. 패터슨. 영상 분석 담당 제니퍼리 박사가 특정 프레임을 확대했습니다. 2단 로켓의 엔진 노즐 부분입니다. 공개된 설계도에는 없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저는 화면에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엔진 노즐 내부의 기존 설계도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은 육각형 격자 구조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연소실 내부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격자 패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간 로켓 엔진을 연구했지만 저런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재질 분석은 가능합니까? 적외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 일반 티타늄 합금이 아닙니다. 열전도율이 기존 소재보다 40% 높고 내열 한계는 섭씨 3200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3200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존하는 로켓 엔진 소재 중 그 정도 내열성을 가진 건 극소수였고 그마저도 상용화되지 않은 실험 단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도입했거나요? 어느 쪽이든 우리가 모르는 기술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소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연소 효율 99.2%를 달성하려면 소재뿐 아니라 연료 분사 방식, 연소실 형상, 냉각 시스템 모두가 최적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추진체 분석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패터슨, 더 심각한 게 발견됐네.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3단 로켓의 연료 탱크 압력 데이터를 역분석했는데 한국이 사용한 연료 공급 방식이 우리가 아는 방식과 다릅니다. 어떻게요? 터보펌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일정합니다. 보통은 추진력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변동하는데 한국 로켓은 마치 컴퓨터가 제어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정해요. 저는 데이터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터보펌프 RPM 그래프가 거의 직선에 가까웠죠. AI 제어 시스템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응 속도가 0.001초 단위예요. 기존 시스템보다 100배 빠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신소재 엔진 부품, 초고속 AI 제어 시스템, 완벽에 가까운 연소 효율. 한국은 대체 언제, 어떻게 이 모든 걸 개발한 걸까요? 11월 26일, 긴급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장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최소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0년이라니, 그게 가능합니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SLS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수치를 한국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카드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발사 5일 만에 전 세계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사 전 한국의 불확실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달았던 바로 그 방송국이 이번엔 앵커를 통해 정식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우주강국 클럽 당당히 입성.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은 네 번째 독자 발사 성공국. 로이터는 속보를 통해 한국 누리호, 기술적 완성도에서 스페이스X 팰컨 9 수준 도달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11월 28일 아침, 도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본부는 긴급 대책회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차세대 주력 로켓 H3의 2차 발사가 또다시 실패한 직후였거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완벽 성공, 일본 H3 연이은 실패, 한일 우주기술 역전 현실화. 요미우리 신문은 더 참담했습니다. 30년 앞섰다던 일본 우주기술, 이제는 한국이 10년 앞선다. 저는 도쿄에 있는 JAXA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침울했죠. 마이클, 우리 끝났어. 정부에서 예산 대폭 삭감 검토 중이야. 한국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질 줄은 몰랐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급변했습니다. 발사 전 편의점 도시락이나 잘 만들어라고 조롱하던 댓글들은 모두 삭제됐고 대신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H3 2번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완벽한 발사를 해냈다. 부끄럽다. 이제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수석 고문 한스 밀러 박사는 프랑스 방송과의 재인터뷰에서 이전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11월 29일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 스페이스X 방문 초대합니다. 기술 교류 원합니다. 진지하게.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의 절대 강자 일론 머스크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나사 국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패터슨, 자네 한국어 할 줄 아나? 아니요, 못합니다. 배워. 다음 주에 한국 가네. 공식 기술 협력 제안서 들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까? 국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거야. 러시아도, 유럽도 다 노리고 있어. 한국의 저 기술,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가 향후 30년 우주 산업 판도를 결정할 거라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2월 2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세계 언론이 집결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NHK, 그리고 나사를 대표해 제가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죠. 한국은 대체 무엇을 숨겨왔는가? 오후 2시 이상훈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1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공개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계 기술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과 집념이 만든 결과입니다. 스크린의 복잡한 엔진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초정밀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연소실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응용해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로켓에 응용하다니. 둘째, AI 기반 실시간 연소 제어 시스템입니다. 초당 1000번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 최적 연소를 유지합니다. 셋째, 삼성과 공동 개발한 신소재 세라믹 합금입니다. 내열 온도 섭씨 3400도, 기존 소재보다 열전도율 50% 향상.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이상훈 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1. 2차 발사는 사실 이 기술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죠. 3차 발사에서 비로소 100% 적용했고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 다른 나라와 공유할 의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 개발 방식입니다. 기술만 넘기는 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되 산업까지 함께 가져가겠다는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이상훈 박사와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나사도 이 수준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패터슨 박사님,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에서는 정확히가 필요했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결합했습니다. 빠르지만 정밀하게. 그게 한국식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나사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모방이 아닌 창조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AI 기술, 제조 기술을 융합해 로켓 공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나사는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선두주자입니다. 2026년 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앞에는 세계 각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신위성 5기 발사, 총 계약 금액 12억 달러. 이어서 UAE, 태국, 베트남이 줄을 섰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공동개발 제안서를 냈고 나사는 달 탐사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JAXA도 기술 협력 의향서를 보내왔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였습니다. 이상훈 박사의 사무실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 핀이 곳곳에 꽂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누리호 기술이 수출된 나라들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30개국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달 착륙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상훈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2030년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인이 달에 태극기를 꽂을 겁니다. 2026년 3월, 저는 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받은 기념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함께 우주를 여는 파트너에게.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30년 나사 경력 동안 저는 수많은 발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처럼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발사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더 이상 소수 강대국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50년 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2025년 11월 22일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저는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게는 하나의 성공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